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안세윤의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허락된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2층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어둠이 짙게 깔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정원에 잘 가꾸어진 나무들은 폭풍우 속에서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세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침묵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잔인하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최명희 여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대리석 복도에서부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세유는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최 여사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윤의 인생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세윤의 굳은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대 위에 놓인 보석 상자를 열었다. 세윤아, 내일 선자리에 하고 나갈 목걸이다. JK그룹의 막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 회사와의 합병건도 걸려 있으니 이번 일은 아주 중요해. 세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갈 생각이 없었다. 특히나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최명희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는 더더욱. 최 여사는 세윤의 반항적인 눈빛에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인형처럼 앉아 있다가 고개나 끄덕이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벙어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 말은 비수처럼 세윤의 가슴에 밝혔다. 벙어리. 그 단어는 그녀가 세상과 단절되게 만든 끔찍한 사고의 기억을 되살렸다. 어릴 적 최 여사와의 격렬한 다툼 끝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최 여사는 그녀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관리했고 세윤을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까지 모두 세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 여사가 나가고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세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이 거대한 감옥에서 최명이라는 교활한 간수의 통제 아래에서 서서히 질식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은 배낭에 갈아입을 옷 몇 가지와 얼마 안 되는 비상금, 그리고 그녀의 전부인 스케치북과 연필을 챙겨 넣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목소리 대신 그녀의 꿈과 생각, 그리고 세상을 향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천재적인 산업 디자이너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세윤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이 간간히 하늘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높은 담벼락으로 향했다. 다행히도 폭풍우 덕분에 경비원들의 감시는 평소보다 허술했다. 세윤은 익숙하게 담벼락의 덩굴을 잡고 기어올랐다. 수없이 탈출을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길이었다. 마침내 담벼락 위에 올라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이 살아온,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었던 적 없는 저택을 돌아보았다. 미련은 없었다. 담벼락 아래로 뛰어내린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그녀는 부촌의 한적한 도로변에 멈춰섰다.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최대한 멀리 최명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비를 피할 곳도 갈 곳도 막막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가로등 불빛 아래 유려한 곡선을 뽐내며 서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순간 세윤의 머릿속에 위험하고도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 차를 이용하는 거야. 이성을 마비시킨 절박함이 그녀를 충동질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로 다가갔다. 고급스러운 외관은 주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믿을 수 없게도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이다. 세윤은 망설일 틈도 없이 차 안으로 몸을 던져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고 온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차 안은 고급 가죽 냄새와 희미한 남자의 스킨 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뒤졌다. 제발, 제발, 속으로 간절히 외치며 손을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보조키였다. 마치 운명이 그녀의 탈출을 돕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윤은 떨리는 손으로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다. 부드럽고 강력한 엔진음이 폭풍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고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이 떠나온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차를 훔쳤는지 이 무모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지난 20해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다. 지옥 같았던 집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목소리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권지혁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고요한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이자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베이트엑스의 젊은 CEO였다. 오늘 그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전용 주차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의 날카로운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신의 에마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비서, 내 차가 없어졌어. 당장 위치 추적하고 주변 CCTV 전부 확인해. 10분 주지. 그의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차량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차 안에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만약 그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 비서의 보고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들어왔다. 대표님 차량은 현재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차를 몰고 간 사람은 젊은 여성으로 보입니다. 폭우 때문에 얼굴 식별은 어렵습니다만 인상착의는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권지혁은 더욱 의아했다.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추어의 단독 범행이라니. 하지만 그 사실이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그것도 이렇게 허술하게 훔쳐간단 말인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간단했지만 그는 이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언론에 알려지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경찰에는 알리지 마. 내가 직접 가지. 경로 계속 보고하고 현지에 우리 쪽 보안팀 미리 보내놔.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는 다른 차의 키를 챙겨들고 직접 차고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대가가 얼마나 쓴 것인지 그 어리석은 여자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한편 세유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낯선 도시의 이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텅 빈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운 그녀는 운전대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지만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들고 휴게소 편의점으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편의점의 환한 불빛 아래 그녀는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유리창에 비춰보았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겁에 질린 눈동자, 초라한 행색은 영락없는 도망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차 안에 스케치북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이자 영혼이었고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인 스케치북을 집어든 순간 그녀는 뒷좌석에 놓인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발견했다. 그제야 그녀는 이 차의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자신 때문에 큰 공경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품에 꼭 껴안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일단은 여기서 조금 눈을 붙이고 날이 밝으면 다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한 줄기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권지혁이 직접 운전하는 차가 어둠을 가르며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계기판의 속도계는 법정 속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도난당한 차와 그 안에 든 회사의 기밀 정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대상 차량은 현재 CC 인근의 한 휴게소에 정차해 있습니다.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희 보안팀이 차량을 포위하고 대기 중입니다. 지역은 짧게 대답했다. 내부 상황은 그는 범인이 차 안에서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열 감지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운전석에 인체 반응이 있습니다. 수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고는 지역을 더욱 어이없게 만들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정보를 훔쳐놓고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 그는 범인이 상상 이상으로 어리석거나 혹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그는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진입해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범인은 제 앞에서 신원 확인해 새벽의 정적을 깨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세윤의 차로 접근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 서서 리더의 수신호를 기다렸다. 세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악몽 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최명희에게 쫓기고 있었다. 절벽 끝에 몰린 그녀가 막 떨어지려던 찰나 차창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현실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번쩍 눈을 떴. 차창 밖에는 표정 없는 얼굴의 남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최명희가 보낸 사람들인가? 아니면 경찰.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특수도구로 순식간에 차문을 열어젖혔다. 세윤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남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붙잡아 차에서 끌어냈고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겼다. 세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가냘픈 그녀의 힘으로는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저항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것뿐이었다. 보안팀장은 권지혁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님 물품 모두 회수했습니다. 범인도 확보했습니다. 예상대로 젊은 여성이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지역의 날카로운 질문에 팀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잠시 침묵했다. 말을 못하는 여자라. 상황은 점점 더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노트북과 데이터를 회수했으니 남은 것은 이 어리석은 도둑을 경찰에 넘기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표님 현장에서 특이한 물건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조수석에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스케치북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그냥 버려. 그가 무심하게 말하려던 순간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팀장이 내용을 훑어봤는데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역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는 근처의 다른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김 비서를 기다렸다. 몇 분 후 김 비서가 도착해 그에게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건넸다. 표지는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종이는 소중하게 다뤄진 듯 깨끗했다. 지혁은 무심한 표정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낙서나 풍경화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혁신적이고 대담하며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산업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놀라움은 경탄으로 바뀌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스마트워치 유선형의 미래형 자동차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 가상현실 헤드셋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용 충전기까지 모든 스케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품의 구조와 재질 기술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설계도에 가까웠다. 특히 몇몇 디자인은 현재 이노베이트엑스의 RD팀이 몇 달째 고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았다. 스케치북의 주인은 분명 천재였다.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하지만 그 재능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이 고작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차를 훔친 벙어리 소녀란 말인가. 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흥분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 재능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놓쳐서는 안 되었다. 한편 휴게소의 작은 관리 사무실에 갇혀 있던 세유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그녀의 탈출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제 곧 경찰이 올 것이고 그녀는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호자라는 이름의 최명희에게 인계될 터였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작은 배낭은 이미 남자들에게 빼앗겼고 그 안에 든 스케치북마저 지금은 그녀의 손에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최명희의 손에 다시 잡혀 평생을 인형처럼 살아가느니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는 편이 나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인생은 왜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 왜 신은 그녀에게서 목소리를 앗아간 것도 모자라 단 한 줌의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까의 보안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조금 복잡 미묘해 보였다. 그는 세윤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널 데려갈 곳이 있다. 세윤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찰서로 가는 건가요? 라고 묻고 있었다. 팀장은 그녀의 질문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저었다. 경찰서는 아니다. 그의 대답은 세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경찰서가 아니라면 어디로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다. 세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걸음으로 그를 뒤따랐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새벽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차가 아닌 아까 그녀가 훔쳤던 바로 그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석에는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고 팀장은 그녀에게 뒷좌석에 타라고 지시했다. 차는 곧 부드럽게 휴게소를 빠져나가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정도의 재능이라면 이노베이트엑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범죄자를 눈앞에 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엄청난 재능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그 여자 회사로 데려와 내 사무실로. 그리고 간단한 신원조회 다시 해봐. 이름이라도 알아내. 그는 창밖으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저 빌딩 숲 어딘가에서 이런 보석 같은 재능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시켰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소녀가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회사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차가 서울의 심장부로 들어서자 안세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들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그녀가 살아온 닫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활기와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도시의 풍경이었다.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전면이 푸른빛 유리로 뒤덮인 건물 외벽에는 라는 은색 로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훔친 차의 주인이 속한 곳,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장소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안팀장의 안내에 따라 차에서 내렸다. 로비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세련되고 활기가 넘쳤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 첨단 기술이 전시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운 지적인 열기까지 모든 것이 세윤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이곳의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이끌려갔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솟아올랐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CEO 사무실의 문이 열리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 내부는 극도로 절제된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모든 가구와 소품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과시하는 법이 없었다. 한 남자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완벽한 수트핏은 그가 이 공간의 주인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세윤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젊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가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세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방 중앙의 거대한 책상으로 걸어와 그 위에 놓여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게 당신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세윤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다음 순간 경찰을 부르거나 훔친 차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이 안에 있는 디자인들 전부 당신 아이디어인가? 그가 다시 물었다. 세유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왜 절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스케치북에 대해 묻는 것일까? 그녀는 여전히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자존심과 총기가 느껴졌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당신 어젯밤 내 차를 훔쳤어.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수십억 가치의 회사 기밀 데이터가 들어 있었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는 알고 있나. 그의 말에 세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십억.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최명희는 그 사실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절망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권지혁의 목소리는 그녀가 절망의 늪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당신을 경찰에 넘길 생각이 없어. 세유는 번쩍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공짜는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세윤이 가장 공들여 디자인한 스마트 글래스 설계도였다. 이 스케치북 당신은 여기에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냈더군.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천재의 영역이지. 그는 세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선택지는 두 가지야. 그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첫째,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당신의 그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보호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말투에서 세윤은 그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 당신이 내게 입힌 손해를 돈이 아닌 당신의 그 머릿속에 든 재능으로 갚는 거야. 당신의 아이디어로 우리 회사에 그 이상의 가치를 안겨주면 돼. 세윤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취직 제안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함정일까?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경계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권지혁은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희미하게 지었다. 오해하지 마.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나 역시 사업가일 뿐이지.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고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해. 이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극히 합리적인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이노베이트엑스의 정식 디자이너 고용 계약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급여, 근무 조건, 복지 혜택까지 모든 것이 파격적이었다. 다만 계약서 말미에는 특수 조항이 하나 붙어 있었다. 그녀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차량 절도 및 기밀 유출 미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며 계약 기간 동안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세윤은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길이 있었던가? 감옥으로 가서 최명희의 소나기에 다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낯선 남자가 내민 위험한 동아줄을
잡는 편이 나았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왔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신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권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안, 세, 윤. 비록 힘없는 도망자였지만 그녀의 필체는 놀랍도록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 스스로가 내린 중요한 결정이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들어 말없이 확인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세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안세윤 씨를 기숙사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디자인 1팀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를 범죄자가 아닌 자신의 직원으로 대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세윤은 김 비서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공간을 빠져나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인생은 절벽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최명희의 인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노베이트엑스의 디자이너 안세윤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닫히는 문틈으로 여전히 창가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권지혁의 실루엣을 보았다. 안세윤의 새로운 삶은 회사 기숙사의 작고 깔끔한 방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저택의 방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소유였고 무엇보다 최명희의 감시하는 눈길이 없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디자인 1팀으로 첫 출근을 했다. 부서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사무실은 창의적인 에너지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디자인 1팀은 이노베이트엑스의 핵심 부서였고 팀원들은 모두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들이었다. 팀장은 강압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박진수 부장이었다. 그는 CEO가 직접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말도 못하는 신입사원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세윤의 이력서가 백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안세윤 씨 대표님이 어떤 생각으로 당신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은 실력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이야. 박 부장은 그녀의 실력을 시험해 보겠다며 현재 팀이 몇 주째 난항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를 떼어 던져주었다. 그것은 차세대의 스마트홈 허브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과제였다. 기존의 모든 디자인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콘셉트를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팀원들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그녀가 곧 짐을 싸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세윤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억눌려왔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첫 번째 기회였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켰다. 주변의 소음과 시선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디자인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머릿속에 있던 수백 수천 개의 아이디어들이 선과 면, 그리고 형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빠져들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박 부장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래서 결과물은 있나? 그는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윤은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 화면에는 3가지 버전의 스마트홈 허브 디자인 시안이 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었고,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하학적인 디자인. 세 번째는 사용자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 색과 형태가 변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이었다. 박 부장은 화면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이것은 신입사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결과물이었다. 아니, 팀 전체가 몇 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어떤 아이디어보다도 월등했다. 각각의 디자인은 미학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과 생산 단가까지 고려한 치밀함이 돋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윤과 태블릿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무실의 다른 팀원들도 그녀의 결과물을 보고는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는 어느새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소식은 곧장 권지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그는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도박이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디자인팀의 풍경을 지켜보았다. 동료들의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세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전보다 조금 옅어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세윤은 그날 이후로 팀의 투명인간에서 비밀병기로 위상이 바뀌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특히 활달한 성격의 신입 디자이너인 이수진은 그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다. 세윤 씨, 정말 대단해요. 혹시 외계인 아니에요? 수지는 세윤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메모장 앱을 켜서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법을 금방 익혔다. 세윤은 수진의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작은 성공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모두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최명희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점심시간은 여전히 고역이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식당 한가운데서 그녀는 소리 없는 섬처럼 외로웠다.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새로운 3일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언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한편 세윤이 사라진 저택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명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세윤 때문에 JK 그룹과의 만남을 망쳤고, 그로 인해 추진하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그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하인들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 계집애 당장 찾아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그녀에게 세유는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와 야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소유물이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 제멋대로 주인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최명희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능숙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세윤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세윤이 가지고 나갔을 현금,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몇몇 사람들의 연락처,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세윤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윤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 재능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쓰이는 것은 절대 볼 수 없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다. 세윤이 도망치던 날 밤, 그녀가 돈을 인출했던 편의점의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버리고 간 차가 CC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기록도 찾아냈다. 비록 차량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세윤이 서울을 벗어나 멀리 도망쳤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최명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CC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에 숨어 있든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안세윤. 그날 밤 세윤은 기숙사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설렘.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그려나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창문에 커튼을 쳤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의 바로등 뒤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안세윤은 점차 이노베이트엑스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디자인에 쏟아붓는 규칙적인 일상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동료인 이수진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그녀는 필담으로 남아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박진수 부장조차 이제는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믿고 맡겼다. 그날 오전 디자인 1팀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윤이 제안한 혁신적인 UI 디자인이 클라이언트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팀 전체는 축제 분위기였다. 박 부장은 굳은 표정을 풀고는 드물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다. 안세윤 씨, 오늘 정말 잘했어. 우리 팀의 보물이야. 동료들의 축하와 인정 속에서 세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짓밟힐 운명이었다. 같은 시각 최명희는 흥신소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노베이트엑스라는 회사의 이름과 함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안세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세윤은 동료와 함께 웃으며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 평온한 미소를 본 순간 최명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니.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단순히 세윤을 다시 데려올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윤이 애써 쌓아 올린 이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재능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꼴은 볼 수 없었다. 또한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했다. 최명희는 가장 값비싼 옷으로 갈아입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을 연기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표정을 연습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이노베이트 X 1층 로비는 직원들로 붐볐다. 세윤은 수진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진이 제잘거리는 이야기에 세윤은 소리내어 웃을 수는 없었지만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로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저 멀리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익숙한 인형,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최명희였다. 세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면서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수진이 그녀의 이상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윤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지만 세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악몽의 현신 최명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최명희가 세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세윤을 향해 달려왔다. 세윤아, 내 딸 세상에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최명희는 세윤을 와락 껴안았다. 그 역겨운 향수 냄새와 가식적인 몸짓에 세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벗어나려 버둥거렸지만 최명희는 더 꽉 그녀를 끌어안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아가, 왜 말도 없이 집을 나갔어? 몸도 성치 않은 애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최명희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윤이 어릴 적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떠들어댔다. 나쁜 사람들에게 꿰어 집을 나간 것이며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녀는 세윤을 정신병자로 이노베이트 X를 아픈 아이를 착취하는 비정한 회사로 몰아가고 있었다. 세윤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녀의 몸짓은 오히려 불안정한 행동으로 비칠 뿐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놀라움은 동정으로, 동정은 의심과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저 신입 원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 거였나 봐. 회사는 알고 뽑은 건가. 그들의 잔인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세윤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가 간신히 쌓아 올렸던 신뢰와 인격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려 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최명희는 수진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아픈 내 딸을 데리고 장난치지 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란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권지혁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시끄럽던 로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을 가져왔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자신들의 CEO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시선은 최명희의 가식적인 얼굴과 공포에 질려
거의 실신 직전인 세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최명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다가가 애처롭게 호소했다. 혹시 당신이 이 회사 대표님 되십니까? 제발 제 딸을 돌려주세요.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집으로 데려가서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양 있는 부인처럼 행동하며 권지혁을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이 젊은 CEO가 이런 개인적인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가신 일을 피하기 위해 그냥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마련이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최명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최명희의 말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일까? 로비의 모든 이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윤은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만약 권지영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정말로 끝이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발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이 지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절규했다.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했다. 어머님께서 제 직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 사무실에서 듣겠습니다. 그는 최명희에게 어머님이라고 칭했지만 그 말투에는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최명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안세윤 씨를 부축해서 위로 데려가. 그리고 변호사 팀을 대기시켜. 그의 말에 최명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상황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세윤은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짧았던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권지혁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안세윤은 소파 구석에 앉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고, 김 비서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반대편 의자에 앉은 최명희는 애써 우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분노로 꽉 담은 입술과 파르르 떨리는 눈가가 그녀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최명희의 감정적인 호소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명희 여사님, 안세윤 씨의 법적 후견인이 맞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핵심을 파고들었다. 최명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제 남편이 죽은 뒤로 제가 쭉 이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였지요. 그녀는 세윤을 가리키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세윤 씨 부친의 유언장 사본과 여사님께서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검토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의 태도에 최명희의 미소가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표님, 지금 이건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제 딸 아이의 건강이.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권지혁이 말을 잘랐다. 법적인 문제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안세윤 씨는 만 22세의 성인이며
저희 이노베이트X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입니다. 여사님께서 안세윤 씨의 법적 무능력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녀를 강제로 데려갈 권리는 없으십니다. 그는 법과 계약이라는 최명희가 가장 싫어하는 논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최명희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로운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인 분노와 조급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구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당신 회사 언론에다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아픈 애를 데려다가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고 소문내주지. 그녀의 협박은 그녀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권지혁은 세상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권지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명희에게 다가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음대로 해보시죠.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단 한 번이라도 포착된다면 저 역시 여사님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아마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의 조용한 경고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최명희는 그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문 쪽을 향해 턱짓을 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안팀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완전한 패배였다. 최명희는 세윤과 권지혁을 번갈아 돕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라는 말을 남기고 모욕감에 휩싸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최명희가 사라지자 그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던 세윤의 긴장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목소리 대신 터져나오는 눈물은 그녀가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작은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하염없이 울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깨끗한 손수건과 시원한 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다. 그의 무심한 듯한 배려가 오히려 세윤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세윤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권지혁은 김 비서에게 그녀를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세윤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간 뒤 권지혁의 얼굴은 다시 냉철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최명이라는 여자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 뒤에는 분명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김 비서를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최명이라는 여자와 안세윤 씨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 안세윤 씨 부친의 죽음부터 유산 상속 문제, 그리고 안세윤 씨가 목소리를 잃게 된 그 사고까지.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전부 털어내. 내가 알아야겠어.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표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누군가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직원 한 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세윤은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다. 최명희와의 대면은 잊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편적인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높은 계단 위에서 자신을 향해 고함치던 최명희의 일그러진 얼굴 균형을 잃고 허공에 허우적거리던 자신의 작은 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느꼈던 끔찍한 고통,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최명희의 경멸 어린 눈빛까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미친 듯이 연필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곳에 그려지는 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었다. 어둡고 뒤틀리고 혼란스러운 형태들. 그녀의 내면에 갇혀있던 공포와 분노가 종이 위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뿐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그림조차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같은 시각 김 비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 분석팀과 사설 탐정들을 동원했다. 안세윤 부친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사망 기록 사망 직후 최명희가 회사 자금을 의심스러운 경로로 빼돌린 정황, 그리고 세윤의 사고 당시 병원 기록. 하지만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전직 가사 도우미들은 모두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 세윤의 사고 당시 최초 진료를 맡았던 의사가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김 비서는 즉시 해외 지사를 통해 그 의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짓과 음모로 뒤덮인 진실의 껍질이 이제 막 한꺼풀 벗겨지려 하고 있었다. 김 비서의 팀은 태평양 건너 캐나다의 한적한 교외 도시에서 은퇴한 의사 닥터 윤을 찾아냈다. 처음 그는 완강하게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었다며 평화로운 노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김 비서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 권지혁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의 방어적인 태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아무런 협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10수년간 당신을 괴롭혔을 그 진실에 대해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닥터 윤의 굳게 닫혔던 입이 열렸다.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화상통화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깊은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아이, 세윤이는 단순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게 아닙니다. 계단에서 구른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인 부상은 경미했어요. 목에 가해진 직접적인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심리적인 외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명희는 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의료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세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성대 주변의 신경 손상 가능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위장하라고. 그녀는 세윤의 심리적 문제, 즉 자신이 가한 학대의 흔적을 완벽하게 숨기려 했던 것이다. 닥터 윤은 심지어 최명희가 의식을 잃은 세윤을 향해 이게 다 내 죗값이야 라고 차갑게 내뱉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인해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닥터 윤의 고백은 최명희의 악마성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권지혁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연민을 넘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회계 분석팀으로부터도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로 가득했다. 최명희는 지난 10여 년간 세윤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교묘하게 빼돌려왔다. 유령 회사를 세우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뒤 그 돈을 자신의 부실한 사업체에 쏟아붓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 안세윤이 법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녀는 세윤의 재산을 거의 바닥까지 긁어모은 상태였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한편 회사에서의 세윤은 위태로운 얼음 위를 걷는 듯했다. 최명희가 다녀간 이후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고치 속으로 숨어들었다. 동료들의 위로와 배려는 고마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복잡해졌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아름다움과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진실이라는 칼날을 그녀에게 언제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세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다시 마주 앉은 CEO의 사무실. 하지만 이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권지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계산이 아닌 따뜻하고 진중한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윤에게 다그치거나 사실을 나열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세윤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 압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들, 그 어떤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세윤의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말.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닥터 윤의 끔찍한 증언 대신 회계팀이 정리한 자금 횡령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세윤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부터 마주하게 했다. 최명희 여사가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는 결국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재산을 모두 착취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 세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숫자로 명확하게 찍힌 배신의 증거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남겨준 모든 것이 지난 세월 동안 최명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를 괴롭히던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왜 최명희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억압했는지, 왜 그날 계단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약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라서 학대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탐욕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절망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십수년간 묵혀왔던 억울함과 슬픔을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와도 같은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편에서 그녀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엄숙한 약속을 했다. 안세윤 씨,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겁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인생까지도. 그러니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세유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그 안에는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신뢰와 연대의 약속이었다. 지옥 같던 과거와의 기나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반격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안세윤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최명희를 상대로 한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정작 전쟁의 중심에 선 세윤은 이상하리만치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고통은 컸지만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변화는 회사 생활에서도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회의 시간에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스케치로 표현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총기와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그녀를 질투하던 몇몇 경력 디자이너들조차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그녀의 실력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지혁은 세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바로 올 하반기 이노베이트 X의 명운을 걸고 출시할 차세대 태블릿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그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업계의 수많은 투자자들과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신입사원에게, 그것도 말을 하지 못하는 디자이너에게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무대를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 제안에 디자인 1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박진수 부장조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권지혁의 의지는 확고했다. 오디세이의 핵심 콘셉트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안세윤 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안세윤 씨뿐입니다.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세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준 그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한편 최명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 증명 한 통을 받았다. 안세윤의 법적 대리인이 유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회계 감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최명희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사업체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만약 횡령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사회적 명성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처지였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젊은 CEO가 이토록 집요하고 무서운 상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명희는 이성을 잃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야만 했다. 그녀는 안세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 아이의 모든 증언과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윤이 가장 빛나게 될 무대를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디세이 프로젝트 발표회라는 완벽한 목표물이 떠올랐다. 최명희는 자신의 남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이노베이트 X 내부에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걸린 것은 디자인 1팀 소속의 한 남자, 디자이너 차승준이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만년이인자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특히 혜성처럼 나타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세윤에게 강한 질투와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최명희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거액의 돈과 경쟁사를 통한 더 나은 자리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차승준은 결국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최명희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차승준을 통해 발표회에 사용될 세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빼돌린 뒤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세윤의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조잡하고 유치한 낙서 수준의 그림으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표절작으로 채워 넣을 계획이었다. 발표회 당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윤이 파일이 뒤바뀐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이상자 혹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게 될 터였다. 발표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세윤은 프로젝트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발표 동선을 체크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를 위해 발표는 그녀의 태블릿 조작에 맞춰 화면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소리 연기는 동료인 이수진이 맡기로 했다. 팀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녀를 도왔고 그들의 팀워크는 최고조에 달했다. 세윤은 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최명희와의 싸움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발표회 전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차승준이 홀로 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세윤과 팀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오디세이. 최종본 파일을 최명희가 보낸 오디세이. 수정본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교체하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그렇게 심어졌다. 마침내 발표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세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긴장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권지혁은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 무심한 배려 속에 담긴 깊은 신뢰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행사장은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무대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Odyssey The New Chapter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무대로 향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다. 안세윤 씨답게 즐기다 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귀빈석에 앉았다. 세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이수진과 함께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장내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박수 소리로 울려 퍼졌다. 세윤은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부터 열게 될 파일이 그녀의 인생을 가장 찬란한 순간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함정이라는 것을. 모든 비극의 준비는 끝났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무대 위 스크린만이 밝게 빛났다. 객석을 가득 메운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 선 안세윤은 차분하게 자신의 태블릿 앞에 섰고, 곁에 선 이수진은 마이크에 대고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다. 혁신은 언제나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 이노베이트 X는 여러분을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수진의 멘트가 끝나고 모든 시선이 세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관객석에 앉아 격려의 눈빛을 보내는 권지혁을 잠시 바라본 뒤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태블릿 화면을 부드럽게 터치했다. 이제 곧 그녀가 몇 달간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오디세이의 경이로운 디자인이 세상에 공개될 터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이미지였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유려한 곡선의 태블릿 디자인이 아닌 어린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우스꽝스러운 노란색에 웃는 태양 그림이었다.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것이 의도된 연출인지 아니면 방송사고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목소리는 그대로 멈춰버렸고, 세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자신의 태블릿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이 증명될 터였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익살스러운 표정의 고양이, 만화 캐릭터였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소가 터져나왔다. 술렁거림은 이내 노골적인 비웃음과 조롱 섞인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장난이야. 이노베이트 X가 단체로 미쳤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세윤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디자인 1팀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진수 부장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권지혁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단번에 이것이 의도된 사보타주임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은 객석 어딘가에 있을 음모의 주범과 무대 뒤편에서 죄책감과 희열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을 내부의 배신자를 동시에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인물이 객석 뒤편에서 나타났다. 최명희였다. 그녀는 슬픔과 충격으로 가득 찬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무대를 향해 달려나왔다. 세상에 내 딸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세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외침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다가왔다. 최명희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세윤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카메라 플래시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그리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최명희의 교활한 목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세윤을 덮쳤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상황과 겹쳐졌다. 계단 위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던 최명희의 잔인한 얼굴, 균형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의 공포. 그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다시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최명희가 마침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제 그만하자. 아가, 다 끝났어. 엄마랑 집에 가자. 그 차가운 손길 역겨운 위선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다 끝났다는 그 말이 세윤의 내면에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끊어버렸다. 안 돼.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 이번만은 절대로. 수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살고 싶다는 처절한 의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마침내 그녀의 내면에서 폭발했다. 세윤은 자신도 모르는 괴력을 발휘해 최명희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온몸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화산 같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경악하는 최명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십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목구멍이 경련하듯 조여왔다. 그녀는 폐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듯 공기를 밀어 올렸다. 처음에는 목이 막힌 듯한 거친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 행사장의 모든 소음을 가르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니요. 그것은 맑고 분명하며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말을 못한다고 알려진 소녀 방금 전까지 조롱의 대상이었던 안세윤에게 꽂혔다. 최명희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첫 마디를 떼자 거짓말처럼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 첫 단어의 힘을 빌어 세윤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성스러운 불꽃처럼 타오르며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목소리는 아직 서툴고 거칠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 내뱉을수록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최명희를 향해 똑바로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담아 외쳤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녀의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말보다 더 큰 충격파가 되어 행사장을 뒤흔들었다. 사랑하는 딸을 걱정하던 비련의 어머니는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최명희의 모든 계획과 연극이 세윤이 되찾은 단 두 마디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팀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안세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소리를 되찾았고 이제 막 잔인한 복수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안세윤의 목소리는 죽음과도 같던 침묵을 깨고 나온 천둥이었다. 그 목소리는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고 특히 최명희의 심장에는 사형 선고처럼 밝혔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남긴 파장은 엄청났다. 우아하고 비통한 어머니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 선 것은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최명희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네가 지금 미쳤구나. 저 애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봐요. 경호원들 뭐해요. 하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지혁의 신호를 받은 보안팀이 이미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객석에 있던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한편 내부 공모자였던 차승주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몰래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던 김 비서와 다른 팀원들이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모든 것이 권지혁의 손바닥 아니었다. 세윤은 마지막 힘까지 모두 쏟아낸 듯 몸이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온 권지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가려주며 그녀의 귓가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잘 버텨줬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윤은 안도감에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시끄러운 행사장이 아닌 병원의 조용한 1인실 침대 위였다. 그날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말 못하던 천재 디자이너 10년 만에 입을 열어 계모의 만행을 폭로하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붙잡힌 차승주는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며 배우의 최명희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권지혁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닥터윤의 증언 영상과 최명희의 횡령 증거 자료들은 그녀의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명희는 긴급 체포되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대신 수의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아동학대 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윤이 제기한 재산 반환 소송 역시 그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은 마침내 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났지만 세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십수년간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은 기나긴 재활치료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다시 소통하고 싶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권지혁이 있었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그녀의 치료 과정에 함께했으며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둘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CEO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온 동지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감정은 특별한 계기 없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어느 봄날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다. 세윤은 길가의 카페를 가리키며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커피 마시고 싶어요. 권지혁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평범한 연인들처럼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윤이 자신의 목소리로 온전한 문장을 말하고 권지혁이 그것을 들으며 미소 짓는 그 평범한 순간이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리고 1년 후 이노베이트엑스의 한 디자인 연구소. 안세윤은 이제 뜬 신입사원이 아닌 자신만의 팀을 이끄는 수석 디자이너이자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새로운 스마트 기기 발표회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힘을 되찾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녀는 익숙하게 CEO 사무실로 향했다.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권지혁이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았다. 오늘 최고였어요. 안 소장.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누구 덕분인데요? 권 대표님.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다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가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남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지옥 같던 과거를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의 새벽을 열었다. 목소리를 되찾고 사랑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